이미 그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인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만 그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음 그 대통령 하실 분은 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오고 싶은 나라, 와서 그 즐겁고 배울 게 있는 나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주의자들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인터뷰 때문에 밖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 또 오래간만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또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관광주의자들의 맏형 또 김상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근황 어떻게 바쁘시죠? 글쎄요, 뭐 그 사실은 작년 계엄 이후에 네. 그 일상의 루틴은 좀 깨졌어요. 아, 박사님.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예. 그 여행도 좀 다니고 영화나 이 책도 좀 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평가나 뭐 이런 자문이나 이런 일들을 좀 해왔는데 요새는 우선 그 평가 자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저께도 이제 다녀오고 뭐 이번 주는 비교적 바쁜 편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들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일들은 좀 깨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이라도 끝나야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오늘이 저희 촬영 기준 5월 15일 스승의 달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좀 준비를 했고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 정책 그리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정부에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정부에 바라는 것들도 여행 또 관광 산업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오늘 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고 건의해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서 설문을 좀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할 거고 박사님도 또 나름대로 약간 비밀이긴 한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바탕과 또 박사님의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아마 바램도 오늘 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땐 차기 정부의 뭐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문화도 당연히 있고 저희 관광은 이제 문화에 속하게 되는데 관광만 이렇게 그 영상 콘텐츠로 차기 정부, 다음 정부의 그 건의하는 내용을 담는 컨텐츠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나름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어떻게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건의할 부분을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선 이제 차기 정부가 어디가 이제 뭐 그 집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최근에 이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지난 정권들 들이 어떤 이제 숙제를 남겼는가 뭐 그런 얘기 먼저 해야지. 숙제요? 네. 그래야지 이제 차기 정부가 앞으로 뭐 한 20여일 남은 어떤 그 후에 이제 집권하게 될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 도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짤막하게 지난 정권들을 아주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난 정부는 통틀어서 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연속성상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제가 평가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챙겨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어떤 그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
뭐 그 테마 여행, 테마 관광 뭐 직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숫자도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바운드. 그랬고 그런 성과도 드러났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사태가 있어서 다소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이징의 전승절에 참여한 이후에 사드가 이제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어떤 반발이 일어나서 그 한알령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이것을 다 풀었다고 보기 어려울 어렵죠. 정도로 분위기는 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관광에 굉장한 맞습니다. 충격으로 그 정부가 이제 정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 대통령 주재의 관광진흥 확대 회의가 폐지가 되고 대신에 정기성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한 1년에 2번씩 그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뭐 그런 것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광진흥 비서관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폐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이제 따져보면 1년에 2번 하겠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를 했거든요. 6번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10번을 해야 정상인데 6번 정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 했거든요. 아, 윤 정부도 3번이나 했네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했고 작년 12월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맞아요. 그거는 대통령 뭐 대행하면서 9차 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큰 어떤 그 한알령을 그래도 조금 완화시켜가면서 극복은 못했지만 견조하게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거의 전멸이었어요. 전멸. 그건 사실 논외로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논외로 한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코로나라는 것의 어떤 불가피성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관광에 관심이 없어서 이 관광의 어떤 쓰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국가 발전에 그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역시 저는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두 정부가 진짜 큰 두 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 한알령으로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로 맞았고 그리고 이어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혹은 인수위에서도 관광이 큰 어떤 비중을 갖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었고 또 더구나 저는 이 시기 3년여 정도의 시기 동안에 그 출국 부담금을 축소하면서 관광 부분의 예산 그 재정 문제를 상당히 위협에 어떤 이렇게 빠지게 한 것 아니냐.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효과에 대해서. 공감도 사람들이, 일단 인지 자체를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줄인 건 아니니까. 예산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네네. 예산은 뭐 조금 다소 늘은 그런 면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반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게 오랜 관광 쪽에서의 수건이었거든요. 근데 뭐 자동적으로 이제 뭐 기금 쪽이 줄면서 일반 예산이 늘긴 했는데 그 일반 예산이 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으로 그 균형 그 재정이 이제 상당수 넘어가면서 문화부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아마 상당히 위축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정 부분의 향후 영향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관광에 큰 인식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본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본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네. 지금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어떤 그 계엄이 갖다 주는 어떤 이런 영향도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관광공사의 사장 부재가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2차례 이상의 그 낙하산 어떤 기사가 있었고 또 뭐 다행히 뭐 이번 정부는 넘어서 임명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그 1년 반 이상 사장 부재를 그렇죠. 맞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그 저로서는 상당히 그 격분하게 됐었던 게 그 관광공사의 모 부사장 사건이 이제 일반 그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관광이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어떤 그 관광인에 의해서 되기보다 이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자꾸 와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관광이 되게 쉬워 보인다고 그럴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실제로 뭐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은 회복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은 정부의 노력이나 어떤 정권 이거보다는 시장에서 자연히 이제 어떤 회복세를 보이는 거라서 관광 측면에서는 윤석열 어떤 정부 동안에 이 관광이 회복되는 어떤 이런 거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회복됐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3개 정권에 걸쳐서 이 관광이 사실은 우리 일본 같은 바로 옆 나라가 그렇게 아주 그 근본적으로 관광을 바꿔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관광은 좀 지체되고 또 이런 그 중요한 시기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어떤 새로운 정부는 우선 관광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시점에서 관광이 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선 관광이 되게 지금 이 경제에서 보면은 관광은 원래 경제로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어떤 이 퍼센테이지랄까 뭐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뭐 한 2, 3% 보죠. GDP에 됩니다. 2, 3% 보죠. 그럼 2, 3%라는 비중이 적은 거냐?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거 아니죠. 그럼 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 적은 숫자가 아닌데다가 성장률이 10%대다라고 하면은 일반 다른 산업과는 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 그런데다가 이 관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효과가 고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질이 좋으냐, 질이 뭐 그냥 그저 그러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이 낮은 월급의 수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흡수를 해주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관광이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고 또 관광이 이제 하기에 따라서는 제가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 전후방에 관련된 효과가 되게 커요. 우리가 이제 융복합 문제 이런 얘기들도 특별히 따지지만 관광 이외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그런 면들을 본다면 경제적 가치를 우선 크게 봐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와 고용 없는 어떤 성장 시대에
이 관광의 경제적 유용성이 예. 대단히 드러난다. 예.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십수년 전, 20여 년 전부터도 그 경제부처 기재부나 이런 데에 굉장히 고위 관료들이 한 차관 정도급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들을 할 때 또 이분들의 활동이 관광이 이런 저성장과 고용 없는 시대에 진짜 딱이다.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고 예. 그중에서 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그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더 안 하게 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되고 그런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관광이 크게 반성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을 소위 지역 균형, 지역 진흥의 어떤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제주 정도밖에는 예, 안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이 갖고 있는 지역 발전 효과. 제 기억에는 제가 89년 이럴 때 노태우 정부 때에 제가 연구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이 소위 저발전 지역, 이 낙후 지역에 대한 그 정책적 수단으로 관광을 주목해왔고, 그래서 쭉 이제까지 해왔는데 사실은 기대나 생각한 것만큼 이루질 못한 거죠. 이 관광객 분산이 안 되면서. 그래서 지금 관광은 지역 진흥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보는 원칙적인 것과,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여하히 성공해낼 수 있느냐. 네. 관광객을 늘리는 거 하나, 느려서 지역에 분산하는 거 하나. 그래서 관광을 그러면서 중요한 수단으로 써주기를 기대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관광의 외교적, 예. 국제 설린이라든가 국민들 간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도 그런 것들을 얻어갈 그렇죠. 수 있고, 또 지금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전엔 민간 외교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서 한국을 굉장히 문화적이고 문명국이고 또 앞서 있는 또 선진국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바운드뿐만이 아니라 아웃바운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관광의 어떤 네 번째 어떤 이런 측면은 이런 것들 있죠. 관광의 어떤 내용 구성을 위해서 우리 자연을 가꾸게 되잖아요. 그냥 놔두고 보존하는 일도 이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편안하게 이제 정리해가는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엄청난 문화 자산들을 컨텐츠로 활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계 사람들하고 관광 쪽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계 예술계에서는 아니 우리 같이 고상한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한다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화가 났던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관람객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광객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관광객.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당신들이 문화 예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재원과 동력으로 써가는 건데 왜 너희들은 고상하다고 하고 우리는 상업적으로 속된 것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느냐. 뭐 그런 오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술가들 아니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고 관광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밸런스 반응. 우리한테 상업적인 얘기 하지 마. 돈 얘기하지 마.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뭐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예, 많은 예, 거죠. 예, 예. 아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관람객이 우린 관광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운영하는 거고. 이 일부 얘기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관광을 이제 자체적으로만 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7대 업종에 우리가 33개 세부업종을 갖고 있고 24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관광 그 진흥법상의 사업체가 4만 5천 개가 넘거든요. 이게 사업체 수로 보면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TSA라고 해서 관광 위성 계정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 관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관광과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산업 부분까지 보거든요. 문화산업도 그렇고 항공 운수 사업도 그렇고 요식업도 그렇고 지금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숙박 사업들, 또 문화사업, 의료계, 또 무역, 수출, 농산어촌 사실은 관계되지 않는 그 산업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관광을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차 산업이다. 아, 1.5? 그러니까 1이라는 산업에 관광을 갖다가 붙이면 0.5, 근데 뭐 0.5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크고 0.1 이상의 효과를 그 더해준다. 승수 효과를.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 관광이 융복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그러한 어떤 그 영향력, 어떤 그 특성을 잘 살려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면을 또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예전에 이 손학규 경기도 지사 저녁에 있는 사람. 그거 진짜 대단한 제일 좋은 정치계에서도 아마 그 문구를 제일.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패러디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국민의 한 95% 정도까지는 지금 그 국민들이 그 국내 여행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참여율이 이거를 꼭지에 온 거냐 아니면 난 5%에서 더 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느냐 보지만 여행이 있는 삶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녁에 있는 삶을 좀 패러디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을 얼마나 하느냐 또 살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얼마나 여유 있는 어떤 이런 삶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이 어떤 척도가 된다고 할까요? 야, 여행 어디 갔다 왔어? 이번 여름에 혹은 이번 가을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저소득층 또 신체의 불편함 그것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까지 그래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냐면 추가적으로 아니 이쪽 부분도 이제 여전히 충분한 건 아닌데 그렇죠. 뭐 이주민들 이주민 다문화 가정 또 탈북민들 뭐 이런 쪽이라든가 뭐 이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계층 이러한 그 혜택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쪽의 분들을 여전히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 복지적인 어떤 측면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관광이 아주 이상하게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관광이 대통령이 관심을 진짜 바짝 갖게 된 계기가 IMF 때거든요. IMF 때요? 그때면 누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죠. IMF 이제 터지고 나서 그러면 김대중. 왜 그랬냐면은 아웃바운드 쪽에는 비즈니스 수요 외에는 일반 관광 수요가 줄었고 또 그 밖에서는 이제 환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관광 수지를 통한 외화 획득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우리 관광에 좋은 거냐?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국가 경제 위기 때에는 관광의 역할이 있어요.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위기 시기에는 어떤 자기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그리고 우리가 역대 재해 지역에서 이 재해 지역의 회생 수단으로 관광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을 맞았다든가 무슨 뭐 재해를 맞았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능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이런 관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기능성을 국가 지도자들이 좀 주목을 해서 요번 다음 정부는 우리 관광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 이게 옛날에 우리 노태우 정부 때에 관광을 사치양락으로 하면서 그 산업으로 그 국가 지도자가 보면서 그 그늘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관광이 이 국가 건설에 또 어떤 그 경제진흥과 국가 발전에 큰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던 것을 노태우 정부 때 그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그 그늘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중간중간에 그 김대중 정부나 뭐 이런 정부들에서는 관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저는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와서 야, 관광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근데 관광의 어떤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그 역할이 중에 하나가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어떤 관점이에요. 해설을 해주죠. 어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뭐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트렌드에 이해가 있는 지도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주요 덕목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 대통령들에서는 별 많이 안 나타나긴 했는데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시죠. 지사 선거라든가.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요. 시장 군수들은 중앙정부에서의 이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관광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냅니다. 공약. 그럼요. 뭐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그 수도권 같은 데서 관광을 통해서 세계 어떤 선진 도시, 첨단 도시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인데 유독 대권 그 대통령 선거에서만 그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대통령 하실 분은 관광 좀 이해를 좀 하고 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오고 싶은 나라 와서 그 즐겁고 배울 게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이거 너무 좋다. 여행이 있는 사람 이거 다른 공약과 무슨 정책, 관광 정책 준비도 필요하지만 관광은 사실상 우리 후보자분들 몇몇 분께서 여행이 있는 삶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만 그냥 한 번만 외쳐줘도 사실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만큼 굉장히 이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전에 그 저녁에 있는 삶과 거의 견줄 만한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비싸겠지만 그거 아주 좋은 거. 우리 썸네일 요거 들어갈지는 몰라요. 내가 고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박사님 최근에 이제 그게 어느 쪽 캠프에서 나온지 저는 사실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리고 어머니 캠프 야라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막 언론을 통해서 그 주 4.5일제 얘기도 지금 막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단골솔리처럼 저번에도 나왔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괜히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보세요? 4.5일이 우리가 하자고 4.5일이 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4.5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비. 예. 네. 4.5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네. 그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고도의 AI라든가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의 성장에서 이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비자발적 어떤 그 공백을 예.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리해낼 거냐. 전 그런 면에서 4.5일을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5일 갖고 이를테면 일자리도 나누고 또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더 적합한 모델이고 또 하필이면 이러한 것들이 국민 삶의 질을 더 올리고 또 이러한 힘으로 경제 성장을 더 압축적으로 해나간다면 이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특히 이제 관광업계, 여행업계, 뭐 항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여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공사야 그렇다 치고 특히 여행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다른 산업군의 빅컴퍼니들이 있듯이 사실 여행사만 놓고 봤을 땐 빅컴퍼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행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하나투어나 네. 뭐 여기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어떤 그 여행 그룹들 또 네. 특히 그 OTA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 그 기업들에 비해서 규모성에서 이렇게 좀 처지는 부분.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도 이 회사들을 합병하고 이렇게 키워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플레이어로 나서게 하는 데에 정책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정부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정부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게끔 어떤 판을 키워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던져주는 뭐 이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정책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런 건 염두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보는 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제가 볼 때는 회사 간에 이제 합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 방식도 있고 또 그런 규모성보다는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R&D. R&D가 벌써 시작한 지가 우리가 10몇 년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R&D는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R&D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170개 정도 되는데 대학이 있거든요. 네. 관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연구자인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 관련 학회가 한국관광학회라는 모학회가 있지만 10여 개 정도의 학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럼 그 학회마다 다 학술지가 있어요. 논문지가. 그러면 1년에 나오는 수백 수천 개의 논문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무슨 R&D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연구소들이 공공 연구소도 있지만 민간 연구소도 있겠죠. 있고, 또 지방 연구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럼 R&D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10년경에 R&D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R&D는 어떤 거였냐면 그 바탕은 지금과 똑같거든요. 이때의 바탕은 이론 개발이 아니라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연구, 정부의 재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정책 효율화의 연구,
이런 아주 실용주의적 연구를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 스포츠 R&D하고 네. 관광 R&D가 거의 같은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육 쪽은 그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예산으로 늘어났고, 관광은 한 10억대? 네. 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문화부나 이런 데 있는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관광이 무슨 R&D가 필요하냐. 저도 좀 낯설어요. 네. 그런 오늘 말씀이. 예, 그런 시각들을 갖고 어떻게 R&D를 한다는 거지? 아니 R&D라는 게 딴 게 아니죠. R&D라는 게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그 관광객의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행태를 변화. 그러나 AI 등 디지털 전환의 수많은 뭐 AR이라든가 뭐 VR이라든가 이런 분야와의 고도의 결합.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오래전에도 뭐 여러 차례 가서 그 보고 그 워낙 집약되어 있는 작은 공간이니까 가서 보면 엄청난 간섭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진짜 뭐 무슨 그 촘촘하게 이렇게 배려가 돼 있고 청각적으로도 전부 배려가 돼 있어요. 청각적으로까지? 그럼요. 저도 기본적으로 후각적으로도 엄청 강해요. 그게 의도적이라고 박사님 보시는 거예요? 다 그건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뭐 테마파크 같은 데에서 그 F&B를 좀 늘리겠다. 음료 수입을 좀 늘려야겠다. 그러면 실내 온도를 높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에 이 소위 이제 회전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음악이 좀 템포를 빨리 하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모든 간섭들이 관광 공간에서는 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호텔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 향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호텔 자체를 완전히 그 달리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다 AR, VR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지고 또 AI, 로봇,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R&D를 통한 그 과학기술과의 결합 같은 경우는 상상력의 차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는 그런 면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관광산업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아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너무 지금 생소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중국의 여행사 세계적인 여행사들 물론 그건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R&D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예전에 하나투어 같은데 회사에 가면은 정말 무슨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그 직원들이 그 일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여행사 같은 그 중국의 세계적인 여행사 같은 전부 그 재택근무했어요. 왜냐면 그것들의 비용 대비 효과성 같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전부 다 검증을 해갖고 경영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위 과학적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 과학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이 저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했죠. 하나투어도 하고 뭐 우리 호텔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더 푸시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짧게 하자면은 관광산업 분야에도 R&D에 좀 더 집중하고 그렇죠. 역량을 차기 좀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완전히 그 전향적으로 이걸 좀 바꿔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R&D.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뭐 서울시 같으면 시장에 3377 정책해서 뭐 3박 이상 머물고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그리고 모든 방향성이 글로 가 있고 뭐 그래서 뭐 또 재방문율 높이고 인원 높이고 그것도 필요는 하겠으나 R&D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뭐라 그래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예, 아주 R&D는 이제 R&D를 얘기하니까 지금 예.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예. 좀 얘기를 하면 이래요. 우선 그 제가 볼 때에 우리 정책도 과학화가 되게 필요한데 예. 그 3377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서울시가 예. 3377. 이 3377 같은 경우가 이제 3천만 예, 뭐 3일 묵고 예. 뭐 7. 그러면 우리가 쓰고 따져야 될 거는 예. 우리 언론도 따져야 될 예. 거. 어떻게? 아, 저희 따지죠. 아니 예를 들어서 비자를 개선하면은 몇 명을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식당들을 개선하면 얼마를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R&B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소위 그 효과성. 예.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뭐를 하나 하려면은 그 거기에 간격들을 요걸로 메꾸고 예. 요걸로 메꾸고 요걸로 이게 과학화 정량화 돼 있느냐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묻는 건 그거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4-4-2를 쓸 거냐.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갔으면 누가 메우고 이런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거냐? 아니면 되도 안 나게 그냥 지르고 보는 거냐? 예.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경영, 과학적인 정책을 하자는 얘기가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박사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잠깐 이제 박사님 좀 쉬실 겸 제가 설문을 받은 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직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문을 받은 거는 그 아무래도 이제 인바운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그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겹치는 거 빼고 일단 이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중국 단체 관광객 그리고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의 트렌드가 변했다. 이제는 뭐 깃발 들고 안 온다. 이런 얘기만 뉴스에서 나오는데 막상 현장 시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사실 좀 뜨거든요. 왜냐? 동남아가 이제 돈을 조금 잘 살게 됐거든. 한국에 오거든. 아직까지 비자 문제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동남아 시장의 지속적인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한데 딱 떠오르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비자 문제가 시급해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고 요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박사님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관광정책 비서관 같은 것 좀 다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이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을 좀 이렇게 우리 업계에 어떤 업계가 소통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일단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을 산업 측면에서 좀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서 좀 분리돼서 추진할 수 있는 여행산업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 개편. 이걸 이제 관광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 그대로 가냐 좀 달리 가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긴 문제. 우리 전에 한번 다뤘죠. 예, 다뤘기도 하고 요거는 좀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지원과 교육 확대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현재 일부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업을 요거를 허가제로 좀 병행해 달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이 몸담고 있는 그 스탠스에서 좀 이기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되나 허가제 변경이 생뚱맞게 갑자기 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다음 비자 완화 정책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업을 서비스업에서 관광 수출업으로 변경하자는 얘기도 이건 제가 누가 말씀하신지 잘 알 것 같은데 요것도 이거 갖고 진지한 한번 토의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뭐 산업 현장의 목소리.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위주로 한 학계, 교수님들로부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 현장, 업계 현장, 시장의 목소리가 좀 더 당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막 강의하시고 하시면 아우 저 얘기가 시장에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장에 계시는 분 보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체계적인 얘기 전달이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이랑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좀 나은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시키고 융합을 시켜서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현장 시장의 목소리가 뭐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좀 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전 중요하게 봐요. 예전부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구글 지도 사용법이에요. 이거 엊그저께 스타트업이랑 그 이훈 교수님이 학회장이십니까 지금? 아니요. 전 학회장. 그 뭐 포럼을 엊그저께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구글 지도가 단지 우리나라에 개별적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의 활용도를 떠나서 이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애가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사업하는데 구글 지도가 다른 해외처럼 미국이나 어디 뭐 싱가포르나 어디처럼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 자기네 사업에 어마어마한 장애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풀어지면 자기들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 좀 박사님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장애 요인이 그 안보 국가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그 경쟁할 수 있을 때를 그렇죠. 그거 있죠. 기다려준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정부가 그 미국과의 무역 여러 가지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데 카드로 쓰려고 조금 그 밀어두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도 상당히 그쪽에 이제 구글 거기를 검토하는 위원회에는 못 들어갔지만 거기는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문화부는 못 들어갔지만 문화부에서는 강력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구글 맵을 못 쓰는 나라가 있느냐. 있긴 있으나 이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어떤 이런 그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이 못 쓰는 게 만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 좀 해결이 되겠지만 참 그림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희망적인 요소는 가질 만한 겁니까 이게? 뭐 문화부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진작에 해결된 건 안 된 거는 유감인 거죠. 상당히 구글 활용도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문을 받은 거를 좀 빨리 한번 읽어봤는데 이외에도 사실 좀 많은데 대략적인 것만 좀 발췌를 해서 갖고 왔고요. 시간 관계상 또 박사님이 이제 또 정리하고 준비해 주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외래 관광객 우리 관광 정책 체계를 보면 외래 관광객의 3천만 명 유치를 위한 어떤 정책 체계를 전반을 좀 조정해 나가는 조율하고 또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천만 명 달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가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3천만 명 달성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밑에 차분히 정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막혀 있는 현안들을 좀 풀어야 된다. 뭐가 있죠? 우선 ETA 문제가 있죠. 비자.
KETA. 그래서 우리 업계도 뭐 예. 수년째 계속 이래갖고 되겠느냐. 아까 이제 동남아 시장 심각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갖고 조정해줘야 된다. 근데 법무부에서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렇죠. 늘 그랬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또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비서관이 할 일이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KETA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가 해결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난 게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유 숙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유 숙박 앱들이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에 우리 업계, 우리 호텔 숙박업계의 반대가 어마어마해서 해결 짓는데 그냥 난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수긍할 만합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따지면 우버도 있죠. 택시 문제, 운송. 그렇죠. 우버는 지금 지역적으로 또 완화가 되고 변형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안의 문제는 아까 구글맵 얘기를 하셨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부분을 잘못 건드리는 의료, 바람에 메디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응급 의료 체계를 이용하기가 많이 망가졌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공유되고 있대요. 한국에 가서 다치거나 아플 때 상당히 걱정이 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은 쉽지 않았. 이용이 쉽지 않았던.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정부가 각별히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얘기가 나오는 게 바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주도가 그랬죠. 또 강릉이 그랬었나요. 그리고 또 울릉도 또 좀 그러고. 광장시장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그거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양심 아닌가? 근데 그렇게 양심으로만 맡기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타나 이런 데에서 또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들 같은 것들이 이 전세버스 쪽에 이제 운전자들이 고령화되고 다 광역버스나 뭐 이런 데로 시내버스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운전자들이 고령화되고 또 고질적으로 지금 제가 종로구에서도 예전에 세미나를 구청장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버스들의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거는 진짜 행정부서에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안 되느냐의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해결하는 쪽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번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못 본 꼴을 본 게 있어요. 새만금 잼버리. 그리고 이제 부산 뭔가 있어요. 엑스포 유치 실패. 근데 사실은 행사 유치 실패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을 되치기로 우리가 뺏어왔거나. 그랬죠. 맞죠. 또 혹은 안 된 거를 어쨌든 선방은 했다. 이런 거는 했지만 이렇게 중간의 과정이 망신스럽고. 잼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제가 40년 관광에 관련해 오면서 우리가 손님 맞이에 이렇게 실패한 거를 처음 봤어요. 또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오버투어리즘 갖고 제가 예전에 국제 세미나에서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갖고 막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거를
아주 그 뭐 굉장한 그 이슈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버 투어리즘 인정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나 그것은 메인 이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언더 투어리즘 때문에 문제다. 관광객이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큰 문제고 부분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는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당장 종로나 또는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관광지가 이제 훼손되고 남용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안 문제들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광이 이제 그 대개 관광 대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장병곤 교수님이나 뭐 또 일부 학자들이 관광대국 얘기하는데 이 관광대국을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는 그런 거예요. 관광대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양적으로 이해되기가 우선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양적으로 되는 나라냐? 관광이.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한계가 있죠. 그럼요. 인구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섬이니까. 그 실질적인 섬이다 보니까 그건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관광대국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광대국 하려면 관광대국 정의를 먼저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는 우선 질적으로 몇 개 우리가 양적으로는 중상위권을 따라가고 질적으로는 몇 개 부분에서 세계의 선두 부분을 좀 이루어 나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K 이니셔티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첫 번째의 선진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동력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간다. 이런 전략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세계 1등을 할 거냐. 관광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으세요?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제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R&D. 170개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또 우리 그 공공과 민간 연구권을 믿고 R&D 예산을 확충해서 관광 분야의 R&D 예산 이것들을 갖고 이 자원들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정책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 관광 R&D를 공모하고 평가하고 선발하고 활용 적용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고 하면은 관광 R&D 쪽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선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제가 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그 카타에서도 이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떠냐라고 뭐 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관광 안내 해설 우리가 1등할 수 없을까?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관광 안내 해설 그걸 어떻게 1등을 해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모테나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소위 그 고유의 환대 정신. 이런 오모. 예전에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오모테나시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올림픽 확정했다라는 얘기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안내 해설의 어떤 1등이다. 이런 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관광 해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원의 잠재력이 1이라면은 해설을 통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적인 그 잠재력, 예. 시집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예. 이런 인문적인 잠재력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예. 이런 어떤 하드한 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 관광 안내, 예를 들면은 뭐 안내원들을 좀 이제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관광 안내 해설 체계가 전문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퉁쳐서 지금 하는 예. 건데 지금 보면은 건축, 예. 또 문화, 예. 역사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지금 분화해서 전문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니어층도 충분히 그럼요.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것들은 소위 고용도 늘려나가는 그렇죠.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큰 아젠다, 정책 아젠다, 세부적인 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한번 목표로 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박사님의 그 의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박사님 어차피 그러면 이게 뭐 언어의 문제, 말의 전달력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그 녹화하러 오면서 예. 그 한 1시간 전쯤에 저도 와서 예. 이 앞에 커피숍에서 예.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얘기할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를 주문하러 갔더니 예. 그 관광객 그 가족이 예. 그 직원하고 그 통역기 스마트폰을 갖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다. 예. 아마 이게 기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어떤 친절이고 기계적인 안내 해설의 어떤 그 토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렉이 좀 있죠. 시차가. 그렇죠.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순차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래서 이거 플러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이 그렇긴 있어요. 해요. 그렇긴 해. 수많은 선생님들 그 출신의 퇴역 맞아요. 그 하신 분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수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과학기술을 끌어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야, 한국에 갔더니, 야,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자원이 뭐가 있어. 우리 뭐 인문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뭐 이렇게 특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그래서 해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데다가 스토리 입히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이 자원성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면은 일 준비한 것이 1.5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다. 네네. 뭐 이런데 근데 저는 쉽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에 제대로 한 그 몇 달 정도 연구하고 이것들의 예산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갖춰 나가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에 어느 정도 해 나가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연도를 더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우리 관광 가이드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그것들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해 나간다면은 아니 한국 가서 그거 배워와야 돼. 우리는 사실은 관광 안내원만 해도 얼마나 후진적인지 몰라요. 물론 우린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분들을 시스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가이드들이 따로 있고 수루 가이드라고 해서 또 따로 있고 또 아람브라 궁전이나 이런데 뭐 예를 들면은 그 궁전 하나에만 들어가고 아예 다른 가이드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다른 설명을 못하게 못하죠. 이렇게 체계화돼 있고 분야별로 건축,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분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에 수요나 그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여행 비용이 상승된다는 문제 때문에 여행사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거부감을 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인 사업자들이 늘어날 여지도 크고 그렇죠. 우리 관광을 훨씬 정교화하고 관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풍부해지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관광을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그 후로부터 뭐 40몇 년 동안 이제 관광 쪽에 있어 왔지만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 불평을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요즘에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아니에요. 일단 언어? 아니, 일본이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게 그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딱 결심이 쓴 순간 싹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제1등이 됐잖아요. 마음먹으면 하네요, 우리가. 그럼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보러 인도가 오고 중국이 오고 막 한때는 일본도 오고 막 이러다가 일본은 뭐 더 나가서 그 퍼펙트 데이인가요? 뭐 거기에서 그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들에 의한 화장실 공중 화장실 다 보여주는. 네네. 뭐 우리가 화장실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맞아요. 이게 세계적인 우리가 그렇죠. 모델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K 이니셔티브의 아주 먼저 맞아요. 선험적인 우리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 일부 후보자들이 이제 그 이제 K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한류를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요즘에 좋겠네요. 왜냐면 워낙 뭐 드라마, 영화, 그렇죠. K-팝, 한류가 많이 관심을 끄니까 요 타이밍 때 이런 게 또 붙어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를 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 대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대국의 의미 그런 면에서 몇 개 부분에 우리가 좀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집중하자. 그런 면에서 저는 전에 아마 그 방문회 때인가요? 그때 했던 그 K-스마일 같은 경우도 그때 연구 되게 잘했거든요. 그 장병권 교수가 당시에 연구를 했던 게. 근데 그 연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친절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안 친절한가? 이런 문제부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광객에게 친절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친절한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정중함, 태도, 태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그 리스펙해주는 모두가 우리가 또 어떤 평등하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의식에서의 에티켓 문제 또 정중함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이 K-스마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성숙된 사회로 나가는데 이건 관광의 전략이 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에티켓, 친절함 그리고 정중함 이런 것들이 결합된 K-스마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그게 근데 저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서양 선진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제가 좀 뺄게요. 근데 일본을 또 가죠. 일본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전부터 일본 사람 앞에서만 그러고 앞에서 그래야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아니 앞에서 그래야죠. 지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관광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그런 불친절이나 이런 걸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껌 하나를 사고 과일 하나를 사고 티켓 하나를 할 때 웃어주고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그건데
뚱해가지고.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뚱한 게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뭐 평양에 가봤을 때든가 또 뭐 하바롭스크나 뭐 이런 뭐 이르쿠츠크나 뭐 이런 동구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자본주의적인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걔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전해가는 어느 과정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표정 좀 풀면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지적받는 게 표정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문화는 좀 바꿔내는 게 우리 관광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스피탈리티라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업계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게 종교계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뭐 불교, 캐톨릭, 뭐 유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전부 뭐 우리 사회 일부지만 이슬람도 있는데 여기가 다 손님 맞이가 중요해요. 전도해야지 포교. 교리상으로 손님을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중히 생각하는 이런 사회로 변화하는데 우리 관광이 앞장설 수 있다. 아니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것 좀 핵심을 좀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광 쪽에서 모르긴 해도 이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어떤 거를 했느냐 안 됐느냐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다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나 관광진흥 확대회의로 전환될 것이냐. 위상 강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 관광진흥 비서관이 들어와서 하느냐.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관광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그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정부 쪽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정부 쪽의 관료 출신들이나 관료들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돼야지 그 관광이 나머지 부분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 우리 관광 부분의 교수님들이나 또 기관 단체들도 이 얘기를 빼먹지 않고 해요. 비서관 존재 무용. 아니 그 대통령 주재 회의로 전환하는 것과 비서관 제도. 근데 이참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전 고위 관료하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광 비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새 정부의 캐비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료들의 얘기를 들으면 비서관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관광비서관이라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에는 관광비서관이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근데 제3경제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광 담당 비서관이었다는 게 자료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동안 쭉 없었다가 문화비서관이라는 데가 이제 통합을 해서 하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관광비서관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의 그 관광비서관의 이제 모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관광공사 부사장을 거쳐서 그 비서관이 됐는데, 이분이 약간 그 관광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인식이 좀 부족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관광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문화부 관광국이 또 관광계가 필요로 한 사항을
다른 부처에 막 이렇게 연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ETA나 뭐 의료 관광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종해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기대한 건데 실제로는 이 역대 비서관들이 그 쭉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차관과 장관 사이쯤 어디쯤에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만 했나 그런 데에 집중을 했나. 그렇죠. 그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 충분히 못했으니까 내가 체크를 해주겠다. 근데 그거는 차관이 있고 장관이 있고 혹은 그쵸, 뭐 실장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면에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러겠네. 옥상옥이야. 그러겠네. 뭐 맨날 청와대로 불러대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그 호의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분 누가 되겠든 아무튼 비서관들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관이란 제도를 기대하는 것은 비서관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는 건데. 대통령한테 말씀도 좀 드려주고 또 그 다른 그 부처의 이 관광의 중요성도 얘기해주고 풀리지 않는 뭐 그 비자 문제라든가 뭐 혹은 뭐 구글 문제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문제라든가 뭐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서도 그거 하는 것만도 제가 볼 땐 바빠 죽을 텐데. 그렇죠. 국장들 과장들 불러갖고 보고받고 그 지적질을 해대고 그런 비서관님이 그 있어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의 얘기를 아예 이번 참에 해두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업계의 어떤 요구사항 그 대표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관광법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됩니다. 관광진흥법. 그렇죠. 진흥법 분법 문제.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여러 법을 오랫동안 이렇게 막 겹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법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가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갖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게 이건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체계에 따라서 사고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여행업법 같은 경우도 발의가 됐었고 연구도 여러 번 됐었고 그런 것들 또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역관광 이런 것들도 지역관광법을 좀 따로 예를 들면은 만들어서 특별법이 됐던 간에 이렇게 좀 만들고 아니면 이제 통쳐서 산업진흥법이라는 데인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거를 좀 이제는 좀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거 손들려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연구가 굉장히 누적돼 있어요. 연구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나 카타 이런 데서도 따로 연구를 다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결심하고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거고요. 준비가 돼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 법정 계획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법정 계획?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관광 부문의 법정 계획은 두 개가 있어요. 그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1차 5개년 계획,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한 거기에 연구 책임자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차에 제가 책임자를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정부 계획이라는 게 옛날 박정희 시대의 계획과는 좀 달라요. 계획의 위상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 이를테면 계획을 해도 잘 안 따라요. 그런데 그나마도 법정 계획으로 해놨을 때는 약간의 구속력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 법정 계획이. 제가 전에도 그런 그 관광공사 때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공사와 문화부는 계획을 항상 해요. 예. 그런데 그냥 비공개 행정계획으로 예. 끝나거든요. 그리고 5개년 계획 같은 데에서 하지만은 5개년 계획은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지 예. 못해요. 예. 왜냐면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만 떼내는 마케팅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인바운드 진흥 계획. 예. 또 하나가 산업진흥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문화부에 대해서 우리 관광산업계가 제일 불만이 있는 게 왜 산업정책이 이렇게 약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산업정책에 대한 어떤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뭐 어떤 능력이라는 면에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산업진흥 5개년 계획 예. 좀 아주 체계적이고 타이트한 산업진흥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에 제가 법정 계획으로 예. 제안하고 싶은 게 인력 수급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아까 170개 대학에서 수많은 졸업생이 나오고 이미 현역에 수십만의 어떤 관광 관련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수요를 공급해주고 또 교육하고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인력으로 키워내는 이러한 그리고 지금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이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세 개의 추가적인 법정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갈증을 갖고 있는 게 관광에는 기관 단체가 부족하고 또 하나가 법이 부족하고 하나가 계획이 부족하다. 요 세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차기 정부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야, 이거는 좀 그냥 제가 막딱 드는 느낌은 좀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거대하지 그러지 않고요.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할게요. 관광의 성장, 성공 이런 것들의 요소는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자원, 자원과 콘텐츠. 그 다음에 시장과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입니다. 주체. 이 주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진흥 확대회의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또 관광공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협단체라든가 또 DMO라든가 뭐 이런 조직들 관광두레라든가 뭐 이런 소위 주체들 정책 주체들이라고 추진 주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체와 자원과 시장의 세 주체 중에서 뭐가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주체요. 주체죠. 주체를 바꿔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물론 자원과 시장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중단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먼저 주체의 역량을 바꿔내는 것. 주체를 혁신시키는 것이 저는 차기 정부가 지난 3개 정권에서 지체되어 있는 것을 다시 리셋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는 이 정권 초기에 관광에 대해서는 이 주체를 혁신시키고 주체가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지금 저는 엉망으로 엉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엉망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 그렇고 기관과 단체 간의 역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막 혼재돼서 정리가 안 되고 왜 네가 우리 거를 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왜 너는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소관부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관 상당 부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처가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의지는 있었으나 국장급에서도 갖고 있었고 장관급에서도 갖고 있고. 근데 굉장히 현재 저항이 강고한 거죠. 기득권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비서관이 들어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고위 어떤 인사가 개입해서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내는 것들을 초기의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저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뭐 그런 조직을 항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뭐 검토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자, 이 내용 전달이 잘 우리 차기 정부에 전달이 돼서 조금이나마 좀 더 발전에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정권이 탄생하겠죠. 어딘지 기대. 모르겠으나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자,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